많이 남았죠.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학습한 어떤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습한 패턴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다면 각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과목에 몇 시간 쓰고 어떤 과목에 몇 시간 쓰고 이런 이제 안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찾아와서 코치를 좀 받으시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저야 뭐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이후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생으로 다 외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계획을 자꾸 이렇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획 짜는 걸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러면서 고3 때 제일 계획을 잘 실천했던 것이 70% 정도. 계획 세운 것에 70%면 저는 거의 완벽하게 했다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작심삼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작심삼일입니다. 세웠다 해도 보통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세우는가 하면은 지난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 중이었다. 지난주 중이었으면 이제 4월 1일이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4월 달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렇게 짜요. 주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월 1일 되면 열심히 해야지. 4월 1일 됐는데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런 식으로 계획표를 많이 짰거든요. 특히 이제 방학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방학하면, 여름 방학하면은 7월 하순에 하잖아요. 한 20일쯤에. 그러면은 자, 8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죠. 8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근데 8월 1일이 그게 이제 주 말쯤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는 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짠 그 자리에서. 그리고 100% 이제 여유 시간을 100% 공부한다 이렇게 짜면은 거의 실패해요. 한 60, 70%만 공부한다 하고 나머지 3, 40%는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뭔가가 펑크 났을 때 펑크 난 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64번은 뭐 별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고요. 65번부터 주로 출제되는 게 시고관이에요. 마케팅에는 시고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이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져서 요 각각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S가 뭔지, T가 뭔지, P가 뭔지. 그리고 4P도 알아야 되죠. 4P는 네 가지를 섞는 거죠. 제품 측면에, 가격 측면에, 유통 경로 측면에, 홍보 촉진 측면에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한다라고 할 때는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세분하는 거고요. 표적을 정하는 거고요. 차별화를 하는 거죠. 이 차별화의 네 가지를 섞으란 얘기죠. 제품 측면의 차별화, 프라이스, 가격 측면의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자, 이렇게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세분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요건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 요거는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 요거는 아이다 원리라 그러죠. 고객들이 이런 심리적 상태를 거친다는 거죠. attention, 주목을 하고요. I, interest, 흥미를 갖고, D, desire, 욕망을 갖고, A,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 하라는 얘기죠. 섣불리 이렇게 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자, 이게 주로 출제됐고요. 요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간혹 묻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자주 묻지는 않고요.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고요. 난이도 높게 출제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정도만 해도 웬만큼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5번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고관의 시잖아요. 자, 이거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라 그랬어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는 벌써 아이다지 않습니까? 짝이 안 맞죠? 요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표적 시장 선정. 표적은 어디 있어요? ST 할 때 T죠, T. 타겟. 자, 이건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이게 타겟이죠. 여기 이제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먼저 타겟을 정한 후에 차별화를 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 전략, 프로모션이죠. 홍보 촉진. 이거는 이제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눈길을 끌어서 알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맞죠? STP의 S가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STP를 지금 묻고 있고, 지금 고객 점유인데 시장 점유라고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다는 거죠. 자, 넘어가면 이제 66, 67 중에는 66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66번의 1번 지문에 셀링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셀링 포인트는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혹시 중개사법에 나오나요? 셀링 포인트? 아, 못 들어보셨어요? 판매 소구점,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중개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셀링 포인트가.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판매 소구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객이 짜증나. 이거 이제, 고객이 어떤 점을 원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예를 들어 가격은 얼마, 방은 몇 칸짜리, 위치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전화를 이제 요즘은 전화가 미리 오잖아요. 이렇게 그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가 오면은 뭐 어떤 이제 물건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은 몇 칸짜리, 가격대는 얼마, 위치는 전철역에서 얼마 정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가겠습니다. 그럼 물건 좀 봐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딱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 갔던 이 공인중개사무소 중에는, 야, 진짜 그 사람보다 저한테 지금까지 브리핑을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갔는데 제가 원하는 딱 그 물건들, 그 물건을 미리 다 뽑아서 A4로 뽑아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은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볼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주인하고 컨택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물건도 이제 나와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인이 열쇠를 두고 가는 걸 좀 꺼려 해서, 그 집은 못 보는데, 그 밑에 같은 이제 구조는 볼 수 있다. 빈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못 보고 그 집과 같은 구조의 다른 집은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지면 이런 물건도 있다. 요거까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가격을 조금 더 올리면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방이 2칸이면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내가 원하는 거를 딱 해놓고요. 거기에 약간 더 이렇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추가로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야,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무소에 있는 곳보다는 좀 더 다른 쪽이에요. 자, 아무튼
자, 그날 알아본 게 그 집 말고 또 다른 집도 알아봤는데, 이제 약속을 이제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물건 알아보러 갔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고 있대요. 그래서 왔어요. 사무실도 들어가지 않고 타래요. 탔어요. 가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건 볼 수 있냐고 전화하더라고. 물건 못 본대요. 유턴. 또 전화해요. 지금 볼 수 있냐? 못 본대. 유턴. 그러더니 뭔가 생각이 났는데, 물건 괜찮은 거 하나 있다면서 가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방 2칸짜리를 원했는데 2칸 이상, 3칸 또는 2칸 원룸을 데려서 정말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정말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이거보다 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핸들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자는데 뭐 나 옆에 타고 그냥 기어이 끌고 가는 거예요. 본들 그게 되냐고. 그게 완전히 X, 완전히 X. 다시는 전화도 안 한 거죠. 그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지지난해도 있었어요. 무려 5, 60억짜리 물건인데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그걸 성공을 못 시켰어요. 셀링 포인트를 못 맞춰서. 분명히 소개해달라고 한 물건은 이제 사무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깔끔한 이런 빌딩을 원했는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층에는 노래방, 3층에는 술집, 4층에는 안마시술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소개시킨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러는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저런 차라리 빈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갖고 있는 물건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거 소개시켜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식의 브리핑,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면은 그 나중에라도 더 알아볼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셀링 포인트를 못 맞추면은 아예 그 다음부터 연락 자체를 안 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의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간 많이 걸렸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하다고 이게. 아무튼 이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거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잖아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틈새 시장.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돼야 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니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좀 전에 보셨듯이 고객과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별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 유지고요. 다음에 STP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포지셔닝 다 알아야 되고요. 아이다도 마찬가지. 4가지. 거기에다 뭐도 알아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4P도 알아야 됩니다. 69번. 그러니까 67번, 6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68번에도 3번에 있고 69번에도 1번에 있잖아요. 68번에 3번, 69번에 1번. 4P 알아야 됩니다. 69번을 보겠습니다.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제품, 유통, 판매 촉진 맞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눠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이거는 시장을 세분한다 그러잖아요. S잖아요. S. 그래서 말도 안 되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차별하죠. STP의 포지셔닝이죠. 그 4P의 P가 아니죠. 이거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소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제품이 그 회사 제품 하면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예를 들어 뭐 닥스 하면은 그 무늬, 전형적인 무늬.
이게 이제 일종의 포지셔닝이죠. 그거는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딱 위치시키는 거. 차별화요, 일종의 디자인 측면에서 그 뭐죠? 체크 무늬의 그 색상 있잖아요. 그 독특한 차별화된 그런 게 다른 제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70번, 71번. 자, 요거는 각각의 항목을 묻는 거잖아요. 4P 중에서도 70번, 71번이 각각의 항목을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72번을 좀 보겠습니다. 72번. 각각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가족 구성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대가족이냐 그렇지 않느냐 당연히 영향 미치죠. 그럼 맞고요. 1번이 바로 옳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2번에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가격 전략이 아니고요. 유통 경로 전략이 유통 경로. 어떻게 이제 물건을 팔아서 고객들한테 전달하게끔 하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거고, 또는 이것도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그 71번의 니은, 71번의 니은을 보세요. 71번의 니은을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한다 이런 게 있죠. 이것도 뭐예요? 유통 경로 전략이죠. 그것도 유통 경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바보 아니에요. 경쟁하며 판매하는 이제 없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관계가 아이다가 아니죠.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아이다라는 게 고객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어텐션 주목하고, 또 인터레스트 흥미를 갖고, 그다음에 디자인 욕망을 갖고, 그다음에 액션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가 고객의 심리적 단계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효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가격 유통의 차별화를 조합한다. 차별화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차별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돼요. 홍보 촉진. 됐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감정평가론은 지금 이 앞부분은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 191쪽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 분류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이 감평 용어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다음 주제가 가격 이론이잖아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특징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194쪽에서는 가치 발생 요인, 가격 형성 요인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된 거는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물론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 같이 따라오는데,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영향 미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 재원칙이죠. 가격 재원칙은 최근 10년간 몇 문제 출제됐어요? 가격 재원칙은 5문제죠.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주제고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최근에 사실은 과거보다 이게 여기가 덜 출제됐어요. 이거는 5문제, 여기는 4문제인데, 과거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뒤쪽이 다른 쪽이 지금 출제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방식의 뭐 시상가격 조정, 상방식 접근 원리에서 거기서 이제 6문제가 출제됐고요. 3방식 접근 원리, 3방식 전반적인 것이 6문제. 비교 방식이 몇 문제요? 비교 방식이 25번부터
32번까지죠. 8문제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이 몇 문제요? 원가 방식이 33번부터 37번까지요. 5문제. 원가 방식 지금 비교적 적게 출제됐어요. 이게 이제 출제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38번부터 44번까지죠. 7문제. 이게 7문제예요. 그 다음에 물건별 평가 등이 있죠. 자, 이게 이제 45번부터 52번까지 8문제예요. 물건별 평가 등. 이게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에요. 8문제. 물론 이제 물건별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이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53번부터 64번까지 이게 12문제죠. 이게 많이 출제됐죠. 이거는 사실 한 해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 해에 3문제나 나온 적이 있어요. 한 해에 3문제나 나와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출제되면 괜찮아요. 이게 더 어려우니까. 감정평가론이 더 어려우니까. 이게 더 쉬운 편이에요. 아무튼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체로 이 앞부분은 덜 어렵거든요. 이 앞부분이. 앞부분이 덜 어려운 편이에요. 3방식이 이제 비교 방식 이런 게 좀 더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편은 좀 덜 집중하더라도 좀 쉬운 편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그 감정평가 분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분류죠. 현조 기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말씀이에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현조 기수하고, 현황은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고, 조건부평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하고, 기한부평가는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소급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구부 하는 게 있었죠. 원칙은 개별평가죠.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 이건 꼭 부분만 한다 그랬죠. 자, 이건데요. 1번을 보시면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한다 그랬죠. 자, 그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 맞고요. 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요. 키워드죠. 그 다음에 불가분 관계, 이것도 키워드죠. 둘 다 있죠. 그래서 맞고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법정평가죠. 자, 여기는 없지만 법정평가 이런 거는 법에 정한 대로 한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법에 정한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공용지수 영시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고요. 자, 5번이 정답이죠. 구분평가잖아. 구분평가.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 일부만을 평가하는 건 뭐예요? 일부만을 평가하는 부분평가죠. 부분평가.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구부, 현저기소 1구부.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그 2번에 1번, 2번 지문은요. 그 시장 가치 개념이거든요. 시장 가치 개념. 그리고 그 3번에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해야 돼요. 그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는 현황평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3번은 현황평가 원칙. 다음에 4번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 나왔죠. 용도상. 이건 무슨 평가? 일괄평가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면 구분평가 맞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1번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1번, 2번은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 2번 요 지문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1번은 그걸 말하는, 1번은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하되, 원칙은 이렇게 하되, 예외적으로, 예외 중에 하나가 1번이거든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법령에 달리 정하면, 법령에 달리 정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시장가치 외에. 자, 근데 그 시장가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제가 시장가치를 말씀드릴 때마다 뭐를 많이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민법에서, 민법 말씀드렸어요. 민법. 시장가치 할 때마다. 민법에서, 사기 강박도 없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기억나십니까? 예, 하자 있는 의사 표시도 안 되고, 그죠? 그걸 말씀 많이 드렸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발적이고 뭐죠? 해설이 뭐라 되지? 자발적이고 무슨 거래? 자발적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신중하게 거래해야 되니까 신중하고 자발적인. 그리고 그 사정에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무경험 이러면 안 되잖아. 궁박, 무경험, 경솔 막 이런 거 안 되고, 신중하고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고, 자발적에는 사기 강박도 없어야 되고, 이럴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가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가치예요. 근데 그건 뭐라 돼 있어요?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 이렇게 하고 있죠. 틀렸다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그 감정평가 분류와 뒤에 가격 재원칙도 있으니까 뒤에 가격 재원칙은 10번에서부터 14번까지가 가격 원칙이니까 뒤에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게 있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때 가치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가치는 추상적이죠. 가격은 구체적이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추상적, 이거는 구체적. 이게 주관적이라면 이거는 객관적. 이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것의 현재값이라면 이거는 과거값. 이렇게 구별하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건 일정 시점에 하나가 있고, 가치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고,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게 가격이고, 맞죠?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4번의 1번을 보시면은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맞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 틀렸죠? 단기적으로 괴리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죠. 자, 이거는 앞에서 수요 공급에서도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에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이 왜곡된다. 그건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과장국수 비비자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49쪽에 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49쪽에 44번하고 45번에 2번 지문에 가면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편익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지문 보세요. 5번에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죠? 유무형을 다 포함해서 가치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자, 6번 문제는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5번은 4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6번을 보시면은 가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아는데 다원적 개념인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1번, 2번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개념이고요. 투자가치는 앞에 투자론에서 했죠.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거든요. 자, 근데 1번 지문에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환 가치는 객관적 가치거든요. 그건 시장 가치라고 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고 사용 가치는 주관적 가치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7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 요놈이에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건 협의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협의의 가격.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만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다. 또는 이익에도 각각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권리가 병존할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 개 권리가 병존. 여러 개 권리가 함께 존재한다 할 때 병존이라 그래요. 이럴 때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없다.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2번 지문에 그런 게 나오죠. 2번 지문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지문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약간만 떨어지거나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정답 지문이기도 하죠. 기준 시점은 언제가 원칙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은.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얘기가 나오는데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형 이름은 뭐고요? 형 이름은 일지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동생과 관련 발생 요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8번을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용이죠. 효용, 유용성. 쓸모가 있다가 유용성이잖아요. 그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켰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효용이라는 게 만족을 주는 정도잖아요. 또는 유용이라는 게 뭐예요? 쓸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쓸모가 있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 부족한 상태를 상대 지속 맞죠? 그다음에 3번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효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틀렸죠?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 상관결합이죠. 상관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도 가능성을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맞죠? 보통 제가 효상유 하잖아요. 효상유 하는데 추가로 이전성을 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늘. 이렇게 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가치 발생 요인으로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효상유 하면서 플러스 이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감정평가가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나서 이렇게 했는 거. 근데 아예 전혀 기억이 안 나면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거기 들은 것 같기는 하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거요. 기억이 나요? 아예 이때 수업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 안 들은 것 같네. 자, 아무튼 자 이게 그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자 이거 했었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제 원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10번부터는 이제 가격제 원칙인데 가격제 원칙에서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일단 5개라도 최소한 확실하게 해두자 그랬었잖아요. 내부 관련 원칙에 2가지 확실하게 해두자. 일단 균형의 원칙하고 기여의 원칙이 있었어요.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도 있는데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은 확실하게 해두자.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은 확실하게 해두자. 기타 원칙에 대체 원칙을 확실하게 해두자. 이 5가지만 해도 웬만한 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달성되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된다는 거. 균형 원칙. 기회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뭐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거요. 이 균형이 달성돼야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데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가치가 최고로 발휘되지 않을 거고 그럴 때 감가를 기능적 감가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용량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이제 과소설비 또는 과다설비하면은 기능적 감가 나타나고 적합의 원칙은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라 그랬죠. 달동네 고급 빌라 가치 제대로 안 나가겠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이제는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가 본데. 그럼 같은 날일 텐데. 같은 날인데 뭐는 기억나고 뭐는 기억이 안 나고. 자,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딱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이제 이거 다음 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이죠.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형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동생도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또는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를 판정을 할 때는 그 물건과 비슷한 다른 물건도 비교해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평 3방식 모두 다 관련된다 그랬고요. 특히 비교 방식이 더 관련된다 그랬죠. 특히 비교 방식. 얘는 대체 가능한 다른 사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접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자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자, 이 5가지
이것만 알아도요. 보세요. 자, 10번에 1번 지문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 원칙. 2번에 균형 원칙. 3번에 기회 원칙. 4번에 쭉 읽어가본 끝에 경쟁의 원칙. 요거는 좀 예외적이고요. 5번에 변동의 원칙. 자, 11번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1번은 됐고요. 2번에 대치 원칙, 3번에 균형 원칙, 4번에 기회 원칙, 5번에 변동의 원칙. 다 이런 얘기죠. 또 넘어가 보세요. 12번. 12번에서도 1번 지문은 그렇다 치고 2번 지문에 균형 원칙, 3번에 적합 원칙, 4번에 대치 원칙, 5번은 여기 없는 거고. 대부분이 이 5개 안에 거의 다 걸리죠. 몇 개 빼고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드리는데 그 많은 10몇 개 중에서 5개라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건 취미로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그러면 10번에 가셔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비슷해야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외부 환경과의 하면은 외부는 이쪽이죠. 이거 적합의 원칙이죠. 균형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옳거니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외부와 관련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너무 허탈하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된다. 자, 이거는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어렵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느냐를 따질 때는 여러 용도 중에서 이거 연립주택으로 쓸 건가, 그냥 원룸 주택으로 올릴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을란지, 옆에 것, 합쳐서 하는 게 더 나을란지, 분할해서 하는 게 더 기여를 많이 하려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3번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한다. 맞고요. 경쟁의 원칙은요, 그 위에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초과이윤. 4번 지문에 경쟁의 원칙 바로 위에 초과이윤이라는 단어 있죠. 그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경쟁의 원칙의 키워드예요. 초과이윤을 빼고 경쟁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 나타나면 또 초과이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초과이윤과 경쟁 원칙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 다양성, 위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 같으면 변할 걸 고려할 이유가 있나요?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건 변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변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 용도 다양성이라든가 위치 가변성이 되어야 그게 변동한다는 거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절대 농지는 전혀 변할 일이 없죠. 땅도 땅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개발 가능 여지가 있는 곳에 있어야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건 이제 용도 다양성, 위치 가변성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11번은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12번도 같은 맥락이죠. 12번도 같은 맥락 비슷한 내용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은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기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선호도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이 배분된다는 얘기 1번 이런 얘기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죠.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한다 이런 말 있나요? 없죠. 외부성의 원칙, 부동산 외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외부에서 이 부동산에 뭐 쓰레기 소각장이다, 뭐 생태공원 이런 거 없잖아요. 기회비용 원칙, 이걸 선택하느라고 다른 거 뭐 포기하고 온 거 있나요? 없잖아요. 남는 거는 자동으로 뭐밖에 없어요. 균형의 원칙밖에 없어요.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110제곱미터 같으면 방이 몇 칸은 돼야 돼요.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이 2개는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맞단 말이죠. 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예,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건물이라는 것들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학원 가보면은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은 그 엘리베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요즘 건물들은 그렇게 작으면 안 돼요. 근데 오래된 건물들은 대체로 엘리베이터 용량이 작거든요. 그만큼 이제 균형이 점점 안 맞게 되는 거죠. 요즘 짓는 그 추세의 어떤 균형과는 동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에 안 맞다, 균형의 원칙이다.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5번부터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죠. 자, 이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은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거고, 이거는 최유효용 판정하는 거고, 여기는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이거는 부분 분석을 하고, 이게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 선행 분석이라면 후행 분석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면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조금 전에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면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구별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인근 지역이 뭔지, 유사 지역이 뭔지, 동일 수권이 뭔지,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실 때. 자, 요걸 정리해야 되는구나. 요거 비교하는 거 하나, 요거 지역 분석의 대상, 이렇게 세 가지죠. 자, 그래서 15번을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잖아요. 안 맞습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이게 지역 분석입니다. 어떤 지역, 이게 이제 용도적 지역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파악한다.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 이렇게요. 다음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다음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16번이나 17번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18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8번의 3번 지문에 중도적 이용이라는 거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할 때 있죠? 뭐 할 때 비가역성, 영속성으로 인해서 비가역성 설명드릴 때 했어요. 그 왜냐면은 지금 당장 어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27쪽에 24번에 5번 지문 생각하면 돼요. 27쪽에 24번에 5번. 27쪽에 24번에 5번. 중도적이요. 27쪽에 24번에 5번.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더군다나 오른쪽 페이지에 초가 토지 이런 말 있죠. 이런 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게 이제 초가 토지가 아니라 잉여 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죠. 이 3방식에서는 이 용어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3방식 용어는 이게 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 많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감정평가론에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방식이 무슨 방식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있죠. 각각의 그 방법별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는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는 수익 환원법이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는 수익 분석법. 자, 이걸 해야 되고요. 여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고, 이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각각 시산가액을 뭐라고 하고요. 여기는 원가법은 적산이 들어간다 그랬죠. 적산 다 적산이죠. 쌓을 적자 셈산자예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이제 원가법이 되는 거고,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료, 적산임료. 그 다음에 여기는 거사비, 비가 더 비교, 비준 가격. 그 다음에 비준 임료.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수익자가 붙는다 그랬죠. 수익 다 수익자부터. 여기는 수익 가격, 수익 임료. 여기 뭐 가격하든 가액하든 관계없습니다. 가격하든 가액하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하는 거 공식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비, 사, 시, 지, 개, 면. 여기는 수, 순환이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요, 사실은 웬만큼, 이게 물론 여기까지 좀 더 알면 더 좋은데, 기기필이에요. 기기필, 적기기필. 기초가격 더하기 기초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적용인데, 이건 사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가격 구하는 방법만 알아도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번에 지금 그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각각 원가법은 뭐고, 수익환원법은 뭐고, 시장가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용어가 원가법 보세요. 원가법.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여기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잖아요. 원가법도 저렇게 되고. 다음에 이번에 수익환원법은 여기잖아요. 이게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번에 넘어가 보세요. 20번의 세 번째 항목 보세요. 20번의 세 번째 항목은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하여 나오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하죠. 순수익은 환원하는 거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거든요. 짝짓기가. 순수익과 환원 짝짓기 하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하고 할인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번의 첫 번째 원가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잖아. 그 앞에 지금 19번의 1번 그 뜻을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19번의 1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19번에 3번 다시 가시면은 시장가치 나오고 있죠. 시장가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아까 했잖아.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세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했잖아요.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맞잖아요. 이 시장가치 뜻. 다음에 4번은 적산법이 나오죠.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하여. 사정보정이란 말이 여기 나오나요? 사정보정 여기 나오는 얘기죠. 사정보정은 여기 나오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거를 틀린다는 거는 이게 기본 공식이 안 돼 있다. 아주 기초적인 용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5번은 맞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비교해서 사시지게 가는 거예요. 사시지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하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뭐예요? 형 이름. 형성 요인이 형이잖아요. 형. 일지계. 그죠? 그 중에서도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걸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1번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21번도 이게 괄호 넣기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음에 22번도 같은 맥락이죠. 22번도 이거 괄호 채워 넣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22번은 적산법에 요거 묻는 거고, 요거 기대율 맞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맞잖아요.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 묻는 거예요? 비준 임료를 계산하는 거죠. 다음에 수익 임료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익 분석법이잖아요. 수익 임료 계산하는 건 수익 분석법 아니에요. 됐나요?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자, 아무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아시겠죠? 사실은 이 수익 임료 공식은 사실 이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는 하시고, 다음에 그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이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거는 요 3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르면은 그걸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몇 개로 나타내야 돼요? 한 개로 나타내야 되죠. 한 개로. 한 개로 나타내는 것을 시산가액 조정한다 그래요. 요 금액을 조정. 자, 그걸 이제 1번부터 1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죠. 예,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일치합니다.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맞나요?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일종의 가중평균이에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산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의 가중치를, 자, 여기에 맞는 말이죠. 예, 3번이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다. 말도 안 되죠. 예, 각각 구한 가격을 뭐라 그래요? 시산가액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걸 사례자료라 그래요. 사례자료. 5번은 틀린 이유가 이게 사례자료라서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4번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투입한 감정평가액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일단 시산가액 가중평균을 했잖아요.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어서 가중치를 보고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해설을 보고 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 아시죠?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도 가중평균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5번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